그날 황량한 황궁의 뜰에 선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그것이었지요. 한때 천하의 중심이라 자부했던 대륙이 어찌 이리 한 줌의 연기처럼 쓰러져 갔는지, 그 시작은 어쩌면 너무나도 달콤했던 찻잎 한 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탐욕의 거래에서부터였을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처음엔 그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관계에 빠져본 적 없으십니까? 혹은 처음엔 그저 달콤한 제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이 되어버린 순간을 마주한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야기는 한 제국의 몰락이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취적 관계의 비극적인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저 거래인 줄 알았던 것이 알고 보면 나를 파괴하는 악마의 계약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19세기 초 먼 동방의 땅 청나라는 말 그대로 천하의 중심이었더랍니다. 북경의 자금성은 그 위용을 뽐냈고 온 대륙은 풍요로움으로 넘쳐났지요. 특히 남쪽의 광저우는 국제무역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상선들이 희귀한 진기품과 값비싼 상품들을 싣고 몰려들었지요. 상인들의 흥정소리와 짐을 나르는 인부들의 활기찬 구령이 뒤섞여 시장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했답니다. 비단과 도자기, 향신료가 쌓여 산을 이루었고 갓 쪄낸 만두와 달콤한 과일 향이 공기 중에 가득했지요. 해는 쨍하게 빛나고 시장 바닥은 온갖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과 오가는 마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더랍니다. 청나라 백성들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도 있었지만 이 땅이 주는 넉넉함 때문인지 은은한 여유로움이 묻어 있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영원히 이 평화로움 속에서 이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번성한 시장 한편에는 언뜻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차갑고도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바로 멀리서 온 영국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사적인 미소를 지으며 품질 좋은 모직물이나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팔았지만 그들 손에 들린 은화는 어느새 다른 것을 탐하고 있었지요. 특히 이들은 청나라에서 가져가는 차 때문에 고민이 깊었더랍니다. 영국 사람들의 찻잎 사랑은 대단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삼삼오오 모여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사교 활동을 했으니 차는 이미 영국인들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차를 사려면 청나라에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해야 했고 이는 영국의 재정을 좀먹는 거대한 무역 적자로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영국 재무 담당자들의 이마에는 언제나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겠지요. 그들에게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그 어떤 묘책이라도 절실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재배된 아편은 붉은 양귀비꽃의 끈적한 수액에서 시작되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지요. 당시 영국은 이미 아편이 사람의 육신과 정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국 내에서는 아편 중독의 폐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탐욕은 도덕의 목소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지요. 청나라의 아편을 팔면 차를 사는데 드는 은을 다시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광저우 시장의 한적한 골목어기 혹은 밤이 깊어 인적이 드문 항구에서 영국 상인들은 은밀하게 아편을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은화 대신 검고 끈적한 아편 덩어리가 들려 있었지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마치 호기심을 자극하듯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을 피우면 근심이 사라지고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과 함께 말이지요. 청나라 백성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단순한 기호품이나 약으로 생각하고 아편을 접했겠지요. 그러나 그 끈적한 유혹은 한번 맛본 자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흡사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들은 서서히 아편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영국 상인들의 눈은 마치 먹이를 발견한 맹수의 그것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계산이 오가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비정한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막대한 이득 앞에서 애써 외면하고 또 외면했을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 백성들의 영혼을 좀먹고
그들의 의지를 꺾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교활한 기회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밤이 깊어지면 광저우의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아편의 달콤하고 독한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한때 당당했던 청나라 백성들의 모습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그들의 눈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붙었으며 정신은 오직 아편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가족들은 고통 속에 몸부림쳤고 집안의 재산은 아편을 사기 위해 팔려나갔으며 사회는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비극적인 장면 위로 멀리서 바라보는 영국 상인들의 시선은 놀랍도록 냉정하고 무관심했지요. 그들에게 청나라 백성들의 고통은 그저 차곡차곡 쌓이는 은화의 무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달콤한 미끼 같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저 새로운 문물인 양 혹은 그저 잠시의 위안인 양 포장되어 들어오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파멸로 이끌려는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적 관계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처음 만남의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 이 청나라 백성들처럼 치명적인 덫에 걸릴 수 있는 것이랍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서서히 끌려가게 만드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은 언제나 이렇듯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시작되는 법이지요. 마치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악마의 목소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관계는 그렇게 아주 달콤하게, 아주 은밀하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광저우 앞바다는 검은 아편 덩어리들로 뒤덮였지요. 끈적하고 역겨운 그러나 동시에 거대한 황금의 그림자를 들이운 그 덩어리들이 바닷속으로 침잠하는 모습은 마치 청나라의 자존심과 백성들의 건강이 함께 가라앉는 비극적인 예고편 같았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 아래 황제는 싸늘한 한기를 느꼈을 겁니다. 한때 천하의 중심이라 자부했던 그의 제국이 한낱 마약 장사꾼의 교활한 술수에 놀아나고 있다는 치욕스러운 진실 말이지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조용히 홍차를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속마음은 이미 저 멀리 동쪽 땅의 황금을 집어삼킬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을 테지요. 임칙서가 보낸 편지를 받아든 그녀의 손은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청나라 백성들의 고통과 영국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정의로운 외침이 담겨 있었지만 여왕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국익이라는 글자뿐이었지요. 그녀에게 도덕과 양심은 그저 불필요한 장식품에 불과했으니 말입니다. 그 순간 한 제국의 뼈대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다른 제국은 타인의 고통을 딛고 거대한 욕망의 성을 쌓아 올리는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관계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을 때 상대방이 오히려 뻔뻔하게 상황을 왜곡하고 적반하장으로 당신을 비난하며 죄책감을 안겨준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말이지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착한 이의 상식과 정의가 나르시시스트의 뻔뻔한 탐욕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 옛날 청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은 고사하고 손절하지 않으면 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의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수십 년간 아편이 광저우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며 청나라 조정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백성들은 아편의 노예가 되어 병들어갔고 나라는 아편 대금으로 막대한 은을 잃어버렸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한 줄기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독버섯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러나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가 내린 비장한 결정은 곧 다가올 피바람의 서막이었으니 바로 임칙서라는 강직한 인물을 광저우로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칙서는 황제의 밀명을 받들고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내면에는 비장함과 함께 엄청난 부담감이 공존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 거대한 서양 세력의 탐욕과 맞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이지요.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피폐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고 반드시 이 사태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칙선은 부임하자마자 벼락같이 아편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저우 거리를 활보하던 영국 상인들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요. 또 엄포만 놓다가 흐지부지 되겠지. 동양 오랑캐들이 늘 그랬지 않나? 그들의 눈빛에는 청나라에 대한 경멸과 함께 자신들이 쌓아올린 불법적인 부에 대한 맹목적인 자만심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임칙선은 달랐습니다. 그의 칼날은 사정없이 영국 상인들의 아편 창고를 향했습니다. 광저우의 시장거리는 하루아침에 대규모 아편 압수 현장으로 변했지요. 수많은 아편이 압수되어 쌓였고 그 양은 상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영국 상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청나라를 탐욕의 먹잇감으로 삼았으니까요. 임칙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압수한 아편들을 모두 바닷물에 섞어버리는 전례 없는 대규모 폐기 작업을 단행한 것이지요. 웅장한 바닷가에는 수많은 청나라 백성들이 모여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지요. 검은 끈적한 아편이 바닷물에 녹아들 때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그들의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영국 상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싸늘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저 미개한 동양인들이 감히 우리의 황금을 바닷물에 버리다니 때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청나라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물질적 손실에 대한 계산과 복수심만이 가득했을 뿐이지요. 임칙선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아편을 몰수하는 것을 넘어 제국의 명예와 정의를 지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인은 다름 아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었지요. 편지에는 아편의 해악과 청나라 백성들의 고통을 상세히 기록하고 영국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칙선은 진심으로 여왕이 이 편지를 읽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라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인류 보편의 윤리적 가치가 통하리라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순진한 생각이었으니 탐욕의 눈이 먼 자들에게 도덕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국 런던 버킹엄 궁전의 화려한 응접실. 임칙서의 편지는 빅토리아 여왕의 손에 닿았습니다. 붉은색 밀랍으로 봉인된 편지를 뜯는 여왕의 손길은 차분하고도 냉정했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편지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아편의 폐해 백성들의 고통, 도덕적 의무. 여왕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 편지의 내용을 철저히 국익이라는 계산기 위에 올려놓고 계산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청나라의 비정상적인 무역 흑자, 영국 동인도 회사의 막대한 수익, 아편이 가져다주는 국부증대라는 숫자들이 스쳐 지나갔겠지요. 곁에 서 있던 외교관들과 대신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여왕의 표정을 살피며 그녀의 의중을 엿보려 애썼지요. 빅토리아 여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정적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밀수 단속이 아니다. 우리 대영제국의 정당한 무역 행위를 침해한 것이며 더 나아가 여왕 폐하의 권위와 국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녀의 말 속에는 청나라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득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이를 어떻게 하면 정당화하여 되갚아줄 것인가 하는 계산적인 사고만이 가득했습니다. 여왕의 결정은 냉혹하고 빨랐습니다. 임칙서의 정의로운 호소는 그들에게 오만하고 무례한 도발로 둔갑했고 청나라의 불법 아편 단속은 영국의 국익 침해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청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파는 건 자유로운 무역이고 너희가 막는 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꼴이니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하지 않습니까? 런던의 신문들은 대영제국의 명예가 동양의 미개한 국가에게 훼손되었다며 연일 선동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에 속아 혹은 무관심 속에 전쟁을 지지했겠지요. 그들의 눈에는 청나라 백성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국의 영광과 막대한 부만이 찬란하게 빛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만과 탐욕의 한가운데 빅토리아 여왕은 조용히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아무런 감정 없는 기계처럼 말이지요. 임칙서의 공개 편지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정직하게 호소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적대감뿐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이나 양심보다 국익이라는 포장지를 씌운 개인의 이득이 우선이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마약 같은 관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손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심을 약점 삼아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려 할 뿐이지요. 청나라 백성들의 절규는 서양 열강의 포성 속으로 묻혀버렸고 이제 막 정의를 외치려던 한 제국의 입은 강제로 틀어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스름이 깔린 겨울밤, 매서운 바람이 황량한 대지를 휩쓸던 그날이었지요. 광활한 평원에 펼쳐진 전장은 마치 거대한 도살장 같았습니다. 대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총성 파편이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서 붉은 피가 눈 덮인 땅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더랍니다. 한때 천하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대청 제국의 병사들은 겹겹이 쌓인 시신들 사이에서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절망을 맛보고 있었지요. 낡은 창과 칼을 든 채 무방비로 쓰러지는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찢었지만 그들은 그저 맥없이 무너질 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굉음을 토해내는 서양 오랑캐들의 신식 대포는 마치 지옥의 문지기처럼 섬뜩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철갑으로 무장한 배를 앞세워 강을 거슬러 올라왔고 한 번 발사될 때마다 수백 명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사라져버렸지요. 병사들의 눈에는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하는 통한의 질문과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체념이 뒤섞여 번들거렸습니다. 제 아무리 용맹을 떨치려 해도 철과 화약 앞에 육신은 그저 부서지는 흙덩이에 불과했으니 그 허무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자신의 눈을 가린 오만함과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 때문에 단 한 번의 싸움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날의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비극적인 미래의 서막이었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외면한 자들에게 가혹하게 찾아온 심판과 같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알면서도 설마 내가 질까 하는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뛰어들어 처참한 패배를 맛본 적은 없으십니까? 내 주변 관계에서 혹은 직장 생활에서 분명히 승산 없는 싸움인 것을 알면서도 내 방식이 옳다. 나는 특별하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자멸의 길을 택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한때의 성공이 눈을 가려 현실의 냉혹한 변화를 읽지 못하고 새로운 무기와 전술을 외면한 채 낡은 방식으로만 돌파하려 들었던 어리석음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뛰어든 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처참한 패배를 통해 우리 삶에서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변화를 두려워했던 대청 제국과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쫓아 새롭고 효율적인 무기를 개발했던 영국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살 속 관계의 전쟁에서 가장 뼈아픈 교훈이 되어줄 겁니다. 아편 전쟁의 전운이 감돌던 19세기 중반, 대청 제국의 조정은 여전히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건한 제국의 위세는 영원할 것이며 변방의 오랑캐들이 감히 천자국에 대항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들의 눈에 영국 군대는 그저 바다 건너온 보잘것없는 야만인에 불과했지요. 그래서 대청의 군사력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전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그들의 훈련 방식은 예전처럼 천자국의 위험을 과시하는 행진과 의장에 치중되어 있었지요. 화려한 깃발과 웅장한 북소리는 가히 천지를 진동시켰지만 정작 병사들이 든 것은 칼, 창, 그리고 재장전하는데 한참이 걸리는 구식 화승총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술 또한 고대 중국의 병법서에 나오는 대로
병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요. 지휘관들은 정신력으로 무장하면 못 이길 싸움이 없다고 목청껏 외쳤고, 병사들은 천자국의 군대는 패배할 수 없다는 맹목적인 믿음 속에서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더랍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지구 반대편의 영국은 전혀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들은 쇠를 녹이고 기계를 만들고 끊임없이 새로운 죽음의 도구를 발전시켜 나갔지요. 영국군의 병사들은 대청 제국처럼 수십만 명에 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한 명 한 명은 당대 최고의 살상병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총열의 강선이 파여 정확도를 높이고 장전 속도를 비약적으로 단축시킨 신식 소총은 순식간에 수십 발의 총알을 퍼부을 수 있었지요. 더불어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대포는 기존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더랍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영국군은 선형질라인 배터리라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전술을 펼쳤습니다. 병사들이 길고 얇은 줄을 맞춰 서서 일제히 사격하는 모리츠의 일제사격법은 상상할 수 없는 화력 밀도를 만들어냈지요. 이것은 마치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소규모 부대가 활과 창을 든 대규모 부대를 상대하는 것과 같은 격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대청 제국의 군대가 드넓은 평원을 가득 메우며 진격해 올 때 그들의 웅장한 모습은 분명 적들에게 위압감을 주었을 겁니다. 오색 찬란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수많은 병사들의 발걸음이 땅을 울리는 소리는 마치 천둥과 같았지요. 대청의 지휘관들은 비록 서양 오랑캐들이 몇몇 신기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는 들었으나 결국 숫자 앞에서 무의미할 뿐이라는 오만에 가득 차 있었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병력으로 적을 에워싸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적을 삼켜버릴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의 맹목적인 믿음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의 진영은 대청 군대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은 흐트러짐 없는 대열을 유지한 채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대청 군대가 사정권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엄청난 폭음과 함께 새빨간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군이 일제히 발사한 소총탄은 보이지 않는 죽음의 비처럼 쏟아졌고 육중한 대포알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청 병사들의 대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더랍니다. 대청 병사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공포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승총을 서둘러 재장전하려 했지만 그 느린 속도는 영국군의 무자비한 연사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한 발을 쏘고 다시 화약을 넣고 탄환을 장전하는 동안 이미 수십 발의 총알이 그들을 향해 날아와 박히고 있었더랍니다. 창과 칼은 총알을 막을 수 없었고 고대의 전술은 대포의 파괴력 앞에 무용지물이었지요. 지휘관들의 고함 소리는 총성과 포성에 묻혀버렸고 질서정연했던 대열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갔고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뛰어들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다라는 절규가 서려 있었지요. 화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전투는 비단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살 속에서도 이런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맹목적으로 뛰어들었던 순간들은 없으셨나요? 한때의 성공에 취해 나는 괜찮다. 내 방식이 최고다라고 자만하며 시대의 변화나 관계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때 말입니다. 낡은 방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무기나 전술을 외면하는 현실 부정의 자세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내모는 지름길인 것이죠. 대청 제국이 그랬듯이 과거의 영광에 갇혀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며 스스로를 혁신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존재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새로운 기술로 무장할 때 나 혼자 옛날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목에 칼을 들이미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이 참혹한 전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던지는 섬뜩한 경고인 셈입니다. 저물녘 선역 하늘은 피처럼 붉었습니다. 자금성 깊숙한 곳, 황제의 눈은 공허했고 그의 손에 들린 옥필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른 먹을 움켜쥐고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북풍이 휘몰아치며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대제국의 위용을 조롱하듯 낡은 기와를 흔들어댔습니다. 어전 회의는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스며 있었더랍니다. 신하들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었고 오직 황제의 용안을 살피기에 급급했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과거의 영광을 되뇌거나 변화의 필요성을 애써 부정하는 낡아빠진 주장들 뿐이었습니다. 외부의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엄연한 진실을 그들은 굳게 닫힌 문틈으로도 애써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는 새로운 소리를 거부했고 오직 익숙한 아첨과 위로에만 열려 있었지요. 문득 황제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붓글씨에 닿았더랍니다. 강토불변 천조영세. 강산은 변치 않고 천하의 으뜸인 우리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그 글귀가 뿜어내던 기계는 이제 한낱 헛된 메아리처럼 황량한 궁궐 안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수백 년 묵은 고목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가슴속 깊이 자리한 불안감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으로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그 고통을 인정할 용기조차 없었답니다. 결국 황제는 마른 한숨과 함께 옥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붓이 공중에 띄운 글귀는 그의 운명처럼 맥없이 허공을 가르다 바닥에 툭 떨어져 버렸지요. 그 작은 소리는 거대한 제국이 몰락하는 소리처럼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분명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신호가 왔는데도 굳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원래 하던 대로를 외치며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던 순간 말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도 내가 왕년에 뭘 했는데 하며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거나 자식과의 관계에서 분명 문제가 터졌는데도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며 내 방식만 고집하는 부모님들 말이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실패인데 본인만은 애써 현실을 외면하며 이 정도는 괜찮아, 곧 다시 좋아질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던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집이 결국 얼마나 처참한 파멸을 불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길고 긴 역사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 또는 우리 주변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편 전쟁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겪고 난 뒤 청나라 조정에는 잠시 혼란의 물결이 일었더랍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마치 흙탕물이 잠시 휘저어졌다가 다시 가라앉는 것처럼 이내 고요함으로 돌아왔지요. 서양 오랑캐들에게 몇 번 호되게 당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감히 천하의 중심인 중화를 정복할 리 없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조정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는 패전의 소식에 크게 낙담했지만 동시에 서양 열강의 힘을 애써 축소하려 들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천하의 황제로서 어찌 오랑캐에게 무릎 꿇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비현실적인 자존심이 가득했지요.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의 과학기술이나 군사전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소수의 목소리는 곧 오랑캐의 것을 숭상하는 자라는 비난에 묻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연일 과거의 유교 경전이나 병법서를 펼쳐들고는 어찌 저런 미개한 자들이 우리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필시 하늘의 노여움이거나 일시적인 행운이었을 것입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잘못된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시험이 이상했다. 나는 원래 잘하는데 운이 없었다 하며 자기 위로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는 듯 했지요. 그들은 서양의 대포가 왜 그리 빠르고 강력한지, 그들의 병사들이 왜 그리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인구도 많고 땅도 넓으니 결국 오랑캐들은 제풀에 지쳐 물러날 것이다 하는 막연한 낙관론에만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서구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산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 및 행정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깨달음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올 틈조차 없었더랍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지구 반대편의 서구 열강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아편 전쟁의 승리를 통해 청나라의 나약함을 확인했고 이를 발판 삼아 더욱더 제국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들의 눈에는 청나라가 황금알을 낳는 거대한 시장이자 동시에 쉽게 약탈할 수 있는 먹잇감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청나라와는 달리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화약 무기의 발전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철강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졌고 기차와 증기선 같은 새로운 운송수단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 모든 산업적 발전은 결국 대규모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군사재정국가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사재정국가라는 것이 그리 거창한 개념이 아니었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고 그 돈으로 군대를 먹여 살리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서구 열강들은 이미 2단계에 도달하여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을 동원하고 국가의 자원을 전쟁에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더랍니다. 한편 청나라는 여전히 백성들로부터 곡물이나 노역을 거두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부는 주로 농업 생산력에 의존했고 군대는 지방 호족이나 총독들의 사병에 가까운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지요. 동력의 중요성을 간과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게 돌아왔습니다. 서양의 증기선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광저우 앞바다에 나타날 때 청나라의 군대는 여전히 돛담배와 노 젓는 배에 의존하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도 굳게 닫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의학 지식을 전파하려 하면 오랑캐의 잡학이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젊은 지식인들 중 일부는 서양의 힘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보수적인 기득권층의 쇠고집에 부딪혀 좌절될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다. 저들 오랑캐는 미개하고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는 집단적 착각과 자기 기만이 온 나라를 휘감고 있었더랍니다. 이는 마치 병이 깊어졌는데도 나는 괜찮다며 병원을 거부하고 민간요법만 고집하다가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이렇더랍니다. 관계에서도 조직에서도 아집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이더군요.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는데도 원래 하던 방식만을 고집하며 내가 틀렸을 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배우고 고통스러운 변화를 감수할 줄 아는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늪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지요. 한두 번의 실패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저 나는 원래 이래하며 체념해버린다면 그건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비극이 되는 겁니다. 이 청나라의 모습은 단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혹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장면일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낡은 아집에 갇혀 스스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만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황량한 저작거리에 쓰러진 사내의 손에는 한때 그의 전 재산이었을 은화 대신 기이한 아편 연기가 가득한 재떨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빛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지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가 눈앞의 달콤한 환상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앙상한 그림자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영국 상선들이 싣고 온 막대한 은화가 밤새 쉬지 않고 런던의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들의 손에는 자비 대신 탐욕이, 공존 대신 지배의 야망이 이글거렸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의 존엄은 물론 한 국가의 명분과 도덕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그 비극적인 장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겉으로는 다 널 위해서 하는 일이다. 우리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결국은 상대방의 약점과 취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자신의 배만 불리는 관계 말입니다. 눈앞의 이득을 위해 한때 지켜야 할 가치라고 굳게 믿었던 원칙과 도덕마저 내던지는 이들의 모습은 비단 역사 속 거대한 제국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뼈아픈 현실이지요. 오늘은 이렇듯 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 그리고 그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파국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악마의 거래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19세기 중반 대영 제국은 차 수입으로 청나라의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키운 아편을 청나라에 몰래 팔아 이 적자를 메꾸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수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돈맛을 보게 되자 인간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1820년대부터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누리게 됩니다. 이 흑자의 대부분은 다름 아닌 아편 판매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런던 시내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투박하지만 견고하게 지어진 벽돌 건물들 사이로 마차가 바쁘게 오고 가고 증기기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는 회색빛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항구에는 밤낮 없이 배가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돛을 가득 펼친 거대한 상선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 싣고 온 비단과 도자기,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은화를 토해냈지요. 선창가에는 짐을 나르는 인부들의 거친 숨소리와 상인들의 득이양양한 목소리가 뒤섞여 울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보다는 만족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대영 제국이 드디어 세계의 중심이 되는구나 하는 자부심이 그들의 등줄기를 꼿꼿하게 세워주었을 겁니다. 동시에 영국 전역에서는 산업혁명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아편 판매로 축적된 막대한 은화는 증기기관을 돌리는 석탄처럼 영국의 경제를 뜨겁게 달구는 연료가 되었지요. 요동치는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지어지고 철강 생산량은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이제 영국 땅 곳곳을 누비며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고 거대한 증기선들은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번영의 밑바탕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저 국익을 위한 합당한 무역이라고 애써 외면했을지 모릅니다. 허나 그들이 활짝 웃으며 건배를 나누는 순간에도 저 멀리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아편의 늪에 빠져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잊으려 했겠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은 아편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것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효과를 더욱 악랄하게 이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인간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을 파고들어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중독의 사슬로 상대를 올가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악한 기회주의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지요. 영국의 엘리트들은 이 비도덕적인 전쟁을 대영제국의 국익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곧 정의였고 힘이 곧 도덕이었으니까요.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서구 사회에서 아편이 때로는 패셔너블한 이미지로 소비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고급 향수 가게의 이름에 오피움이라는 단어가 버젓이 붙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는 레스토랑의 메뉴판에도 아편에서 따온 듯한 이름이 심심찮게 등장했더랍니다. 금단의 매력이라며 아편의 중독성을 묘하게 미화하는 문학 작품들도 유행하기 시작했지요. 그들에게 아편은 동방의 신비로운 향락 혹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법의 약초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힌 줄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눈 감은 채 그 위선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같은 시간 청나라의 거리 풍경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번화했던 광저우의 시장은 점차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색이 없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벽에 기대앉아 아편 연기를 들이마시는 이들, 가족들의 마지막 재산마저 털어 아편을 구하는 이들의 절규가 밤마다 골목을 울렸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아편에 중독되어 모든 것을 탕진하자 아내는 몸을 팔고 자식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비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맑았던 강물은 아편 찌꺼기로 탁해졌고 푸르렀던 산에는 사람들이 버린 주사기와 도구들이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영국의 번영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청나라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이토록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 앞에서 명분과 도덕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흔히 목격하는 일이지요. 당신의 주변에는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비윤리적인 선택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없었나요? 분명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달콤한 말과 눈앞의 이득에 호쾌함께 발을 담근 적은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관계는 당장은 한쪽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관계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진 부와 명예는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비도덕적인 성공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법이지요. 그 어떤 명분으로 포장한다 한들 타인의 피눈물 위에 쌓아 올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돈과 욕망 앞에서 자신의 양심과 도덕적 가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창밖은 비에 젖어 온통 뿌연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 모든 진귀한 물건이 쏟아져 들어오던 광저우의 부둣가는 고요를 넘어선 정막에 잠겨 있었지요. 빗물은 하염없이 낡은 지붕을 때리며 텅 빈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서늘한 기운은 마치 잊힌 제국의 쓸쓸한 한숨처럼 폐부를 파고들었더랍니다. 한때 귀한 손님들을 태우고 세계각지로 떠나던 돛담배들은 이제 사가버린 밧줄에 묶인 채 녹슨 닻을 들이우고 녹조 낀 물 위에 무력하게 떠 있었습니다. 바람은 비에 젖은 깃발을 힘없이 흔들었고 그 깃발의 찢어진 끝자락은 과거의 영광을 조롱하듯 펄럭였지요. 옛날 같으면 온갖 언어가 뒤섞이며 흥정과 웃음소리가 난무했을 그곳에 이제는 빗소리만이 낡은 항구의 텅 빈 심장을 채우는 듯했답니다. 한때는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온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들이었건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차를 찾지 않았습니다. 차를 수출하며 쌓아 올렸던 거대한 은괴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쓰디쓴 아편의 잔재와 잿빛 허무함 뿐이었지요. 과거 세상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오만한 자존심은 차가운 빛 속에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젖은 벽에 기댄 늙은 상인은 핏기 없는 입술을 겨우 열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는가? 아니면 너무 적게 가르쳤는가?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지요. 그저 눅눅한 절망만이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라고 자만했던 관계에서 어느 날 문득 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상대를 보며 비참한 외로움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에 몸서리쳤던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이것만은 내 거야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무언가를 상대가 저절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당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교활한 처세술을 당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외부의 불합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정한 자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줄 영국과 차에 얽힌 흥미로운 처세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야흐로 18세기와 19세기 유럽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선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차는 상류층 귀부인들의 사교 모임에 빠질 수 없는 우아한 상징이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값싼 에너지원이 되어주는 필수품이었지요. 런던의 번화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찻집의 문이 열리고 닫혔고 증기기관에 매연 가득한 공장에서도 드넓은 항구에서도 차는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답니다. 차를 마시는다는 것은 곧 영국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와도 같았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 달콤한 차 한 잔에는 언제나 불안이라는 쓰디쓴 뒷맛이 따라붙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차는 오직 저 멀리 동양의 청나라에서만 생산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청나라 황제가 우리 차가 없으면 너희는 못 살 것이다라고 콧방귀를 뀌어도 영국인들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비위를 맞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무역 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라의 재정이 휘청거려도 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국민들의 불만은 런던의 안개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귀부인들의 섬세한 손가락은 찻잔을 들면서도 중국의 변덕스러운 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대체 언제까지 이 오만하고 폐쇄적인 청나라의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인가? 재무부 장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차에 대한 깊은 애정만큼이나 차 생산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경멸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단순히 차를 마시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지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언제든 생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차,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욕망이었지요. 영국인들에게 차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자 자율성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을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것이다. 이러한 깊은 불안감과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차 독립을 향한 영국의 끈질긴 여정이었더랍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인도 북동부의 아삼 지역으로 향했지요.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이 광활한 땅에서 중국 차와 유사한 품종을 발견하고 대규모로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밀림 속에서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과도 같았지요. 습하고 무더운 기후는 영국인들을 병들게 했고 낯선 환경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요구했습니다. 처음 심은 차나무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시들기 일쑤였으며 수확한 찻잎은 중국 차 특유의 깊고 향긋한 맛을 따라가지 못했더랍니다. 수많은 연구원들과 농부들이 땀과 눈물을 쏟으며 씨앗을 심고 품종을 개량하고 새로운 재배 방식을 찾아 헤맸습니다. 지쳐 쓰러지는 자도 부지기수였고 포기 직전의 좌절감에 사로잡힌 이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차 독립이라는 불타는 목표는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면의 외침이 그들을 지탱했던 것이죠. 그들의 끈기는 단순한 상업적 욕심을 넘어선 국가적 자부심이 걸린 투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던 기다림 끝에 희망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인도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고 찻잎의 맛과 향도 중국 차에 버금갈 정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지요. 황량했던 아삼의 대지는 이제 푸른 차밭으로 뒤덮였고 그곳에서 수확된 찻잎은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가득 실리게 되었더랍니다. 노동자들의 고된 손에서 피어난 찻잎은 대규모 공장에서 가공되어 마침내 다즐링, 얼그레이와 같은 고유한 이름을 가진 영국의 차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얼그레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한 총리에게서 유래했을 정도로 차는 이제 영국의 자율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아이콘이 되었지요. 런던의 찻집에서는 더 이상 중국 차가 아닌 인도 아삼에서 생산된 영국 차가 당당히 메뉴판의 맨 위를 차지했습니다. 귀부인들은 새로운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고 노동자들은 값싸고 풍부해진 차를 마시며 고된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중국 차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나 의존성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지요. 그들은 비로소 차 독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들의 자율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것이나 다름없었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도 혹은 경제활동에서도 의존성은 때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스스로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사람 없이는 안 될 거야, 이 직장 없이는 못 살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영국이 청나라의 차에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뼈아픈 노력과 긴 시간을 투자했듯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관계의 독립을 위해 손절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절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의존성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나만의 아삼 차밭을 일궈나가는 전략적인 행위인 것이지요. 진정한 자립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불안한 만족감에 갇혀 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자유와 자부심을 쟁취할 것인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당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내고 나만의 독립된 가치를 찾아가는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길이 비록 험난하더라도 그 끝에는 분명 당신만의 향긋한 자립의 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